11장은 해시 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해시 함수가 그렇게 많은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특히 비트코인에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블록체인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시 함수가 조금 더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챕터로 해시 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할 거고요. 중간에 보면은 패스워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패스워드와 뭐 해시 함수가 그렇게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패스워드를 보관할 때 패스워드 자체를 보관하는 대신에 이제 패스워드 해시 값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거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이제 일방향성, 우리가 해시 값으로부터 이 값이 뭘 이용해서 계산했는지는 찾아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충돌 회피성, 똑같은 값으로 해시되는 두 개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가 해시 함수이고요. 이 해시 함수는 이전 챕터에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전자 서명의 해시 함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에 대해 메시지 크기가 클 때 그 자체를 서명하고 있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전자 서명의 크기도 그 메시지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메시지를 대신해서 해시 함수 해시 값에 서명하게 되면 서명 크기도 줄일 수가 있고 계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물론 이때는 충돌 회피가 되게 중요합니다. 충돌 회피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해시 서명 값이 원래 m이 아니라 m'을 서명한 걸로 우길 수가 있는 거죠. m과 m'이 해시 값이 같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해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공격자가 해시 값도 접근할 수 있으면 데이터도 수정하고 해시 값도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안전하게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은 해시 함수 대신에 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맥 대신에 또 전자서명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결성을 제공할 때. 물론 비용은 높아지게 되겠지만 전자서명을 쓰면 부인 방지가 좀 확실하고요. 맥과 달리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사람들은 공개키만 있으면 되겠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서명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해시 함수 어떤 용도로 썼었냐면 비트 약속을 할 때 썼습니다. 값을 미리 공개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공개를 하려고 그거의 해시 값만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시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값을 제시할 때 원래 제시하기로 했던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충돌 회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해시 값을 통해서 뭘 공개할지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동전 던지기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비트 약속을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했었습니다. 조금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쪽으로 좀 넘어올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패스워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서비스 이용할 때 여러분들 인증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쓰는 게 이제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패스워드를 그냥 보호하지 않은 채로 인터넷으로 전송하게 되면은 패스워드가 쉽게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웹 서비스에 접속할 때 패스워드 넣고 들어가는 사이트들은 다 TLS 기반이어야 돼요. HTTPS를 쓰지 않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 패스워드와 계정명을 입력하고 서비스 쓴다. 그런 서비스는 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또 우리가
장기간 내 PC나 내 핸드폰 또는 뭐 내 기기에 유지하는 어떤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로부터 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된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라 그러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되겠고 그 패스워드 입력하면 그거부터 키를 만들고 그 키로 이제 그 데이터를 풀어가 복호해 가지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의 가장 큰 문제는 쉽게 예측이 가능한 거고요. 사용자들은 7, 8자의 짧은 패스워드도 기억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우리가 하나의 웹서비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웹서비스를 써야 되는 거고 모든 웹서비스에 같은 패스워드 쓰면 또 그것도 안전성에는 좋지 않죠. 그럼 다 다른 거 쓴다? 그럼 외우기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뭔가 다른 거 쓰는데 쉽게 예측하기 위해 하는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7, 8자의 영문자 숫자로 구성된 패스워드는 전수조사를 해서 금방 컴퓨터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웹 서비스들은 횟수 제한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몇 번만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인증을 해야지만 패스워드를 다시 쓸 수 있게. 만약 그렇게 안 해놓으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속 패스워드 트라이 에러를 하면 금방 다른 사용자들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워드를 이제 웹 서비스에서 우리가 쓸 때 이 패스워드를 우리가 치면 이 패스워드가 이제 TLS로 보호돼서 가겠죠. 그럼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패스워드 자체를 DB나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패스워드가 저장된 파일이나 DB에 누군가 접근하더라도 패스워드를 쉽게 알아차릴 수 없게 하는 거죠.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시값으로 유지된 패스워드들이 있으면 그거를 공격자가 획득했다고 합시다. 그럼 쉽게 알아낼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냐면은 사전 공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퓨터로 7, 8자를 전수조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단어가 몇 개 많이 되겠지만 금방 해시 값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해시 값이 쭉 있고 그러면 이 해시 값과 그 내가 획득한 패스워드를 해시한 그 해시값 파일이 있겠죠. 그럼 서로 비교했는데 일치되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내가 알아내게 된 거죠. 그게 사전 공격이에요. 근데 물론 사전 공격을 어떤 특정한 사용자를 타겟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있는 단어들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여러 정보들, 뭐 생일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 번호들을 조합해서 또 사전 공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찾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해시해 가지고 저장해 놓는 것만으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솔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솔트는 뭐냐면 랜덤한 값이에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해시할 때 패스워드만 해시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한 값을 같이 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플 이런 형태로 패스워드가 애플이다. 그럼 이렇게 해시값을 유지를 하게 되면 애플이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오면은 이 서버는 요 애플의 해시값을 구해서 요 저장되어 있는 값과 비교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솔트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고 이제 솔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솔트를 같이 넣게 됩니다. 넣어서 해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애플을 사용자는 솔트를 치는 건 아니겠죠. 솔트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는 내 솔트가 뭔지도 몰라요. 알아야 되지도 않고. 그래서 애플이 들어오면 이 애플만 가지고 해시할 수 없고 여기에 이제 솔트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서버는 이 솔트가 각 사용자가 사용하는 솔트를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솔트를 그러면 어디다 저장하냐면 그 리눅스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제 솔트와 해시 값을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해시 값과 솔트를. 그러면 이 솔트를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서 해시해 가지고 요 값과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트가 만약에 솔트가 사용자들이 얻기 힘들다. 그럼 이게 상당한 안전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솔트를 이제 서버가 모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버는 솔트를 이용해서 해시 값을 계산해 가지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솔트를 같이 유지하는 이게 서버는 솔트에 대한 접근도 되고 이제 그 해시 값에 대한 접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들도 솔트와 해시 값을 다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솔트를 사용한다고 안전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 아니다. 그럼 어느 정도 높아지냐?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파일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솔트 값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솔트 값들이 같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사전 공격을 했을 때는 이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해시 값을 구하고 얘와 일치되는 거를 비교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솔트를 쓰면 한 단어에 대한 그 해시 값을 구할 때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모든 솔트 값을 이용해서 각 단어마다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얘가 뭐 100개를 계산했다. 근데 이제는 솔트가 20개가 있으면 100 곱하기 20 정도의 해시 값을 더 계산해야 사전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용자 수가 몇 개가 안 돼. 그러면 솔트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뭔가 사전 공격을 매우 어렵게 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사전 공격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서 뭔가 안전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솔트를 쓰면서 얻어지는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상진과 조단이 우연히 패스워드를 똑같은 걸 썼어요. 그러면 패스워드가 그 해시 값이 같아지겠죠. 그럼 이 파일을 쭉 보고 있으면 해시 값이 같은 거 두 개를 만나면 둘 다 똑같은 패스워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솔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모든 사용자마다 다른 솔트를 쓸 테니까 두 사용자가 우연히 똑같은 패스워드 쓰더라도 여기에 해시 값들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솔트를 통해서 똑같은 패스워드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쉽게 식별해내지 못하게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는 조금 더 비용을 높여준 거, 사전 공격하는 비용을 높여준 거고, 또 다른 이점은 똑같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쉽게 식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패스워드 해싱 하는 요거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두 가지 기술을 쓴다 그랬는데 두 가지를 쓴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솔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해시 함수를 일반 해시 함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일반 해시 함수. 뭐 일반 해시 함수를 쓴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원래 해시 함수는 계산 속도가 빠르잖아요. 어떤 해시 값을 계산하는 게 매우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해싱 할 때,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쓸 때 하는 그 해시 함수는 속도가 빠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느린 게 좋은 거예요. 느린 게. 그럼 느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 하나하나를 계산하는데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크립트 같은 것들은
수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얘의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은 우리가 해시값 계산할 때 해시함수에 한 번 넣어서 그냥 값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1000번을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1000번. 그럼 하나 해시값을 계산하는데 해시값을 1000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해가지고 이 비용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를 계산하는데 예전에 해시 함수를 한 번만 수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1000번, 10,000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10,000번이 되면 한 번 사용자가 얘가 들어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돼? 10,000번 해야 되는 거죠. 서버가 10,000번 해서 그 결과값과 저장된 결과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용자에 대해서 10,000번 하는 건 뭐 접속할 때 조금 느려지겠지만 이제 사전 공격할 때는 비용이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해싱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사전 공격에 대해서 혹시 패스워드의 해시값들이 노출되더라도 패스워드를 쉽게 알아낼 수 없도록 솔트랑 느린 해시함수를 이 느린 해시함수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인 해시함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rypt라는 거를 많이 썼고요. 또 2013년도에는 이제 공개 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새로운 이런 패스워드 해시할 때 쓸 수 있는 이 패스워드 해시할 때 쓸 수 있는 해시 함수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러곤 2라는 게 그때 그 당시 대회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패스워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법 별도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요즘은 이제 그 길이를 몇 자 이상 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겠고 뭐 소문자, 대문자, 숫자 또 특수문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안에 들어가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짧은 패스워드 대신에 패스 문장이라는 것들을 이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문장을 쓰면은 추측하기가 더 어렵겠죠.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의 한 소절, 뭐 어떤 시의 어떤 문구, 뭐 이런 문장 하나를 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전성은 높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접속할 때 쳐야 되는 어떤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편할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른 거는 좀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계속해서 치는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싱글 사인온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 아니나 묶여져 있는 사이트, 우리 학교도 여러 이제 뭐 이메일 있고 학교 시스템들이 있는데 한번 패스워드 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패스워드 없이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또 요즘은 패스워드 관리자 같은 걸 써서 아주 어려운 패스워드를 선택하는데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대신 외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고도 있고, 피도라는 건 이제 패스워드를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인증은 공개키, 전자 서명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요. 이 패스워드와 관련 또 해서 정보 보안, 정보 보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가장 취약 요소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뭐냐면은 시스템의 전체 안전성은 가장 취약한 부분의 안전성과 같다. 정말 보안을 많이 하더라도 창문을 하나 열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공격자들은 그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철통 방어를 해놔도 취약한 데가 있으면 그 취약한 곳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워드 인증과 관련해서는 클라이언트, 서버, 그리고 통신으로 그 패스워드니까 이 세 곳이 모두 똑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얘가 안전성이 제일 낮다. 그럼 이 전체 시스템은 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가장 강한 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요소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이런 해킹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서버도 해킹할 수가 있고 통신 채널도 해킹될 수가 있죠. 그래서 통신 채널로 전달되는 것들은 암호화해서 교환을 해야 되겠고 저장된 데이터들을 패스워드 해싱 같은 거 써서 보호를 해야 되겠고 서버가 해킹이 안 되게끔 잘 방어를 해야 되겠고 클라이언트들도 우리가 잘 관리해 가지고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하게 뭐 백신을 잘 깔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엉뚱한 프로그램들을 설치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취약 요소 원리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패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키를 보호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에 내가 키를 외우고 암호 키는 사용자가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28비트 키를 내가 뭐 머리 좋은 사람 외울 수 있겠지만 그 외우는 것도 힘들고 외운다고 해서 그걸 치는 것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항상 뭔가 머릿속으로 외워야 되면 우리가 지금 쓰는 패스워드 같은 걸 외우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워드는 안전한 패스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장기간 암호키를 보호하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패스워드로 암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패스워드 암호한 거는 패스워드 직접 암호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만들고 그 대칭키로 뭔가 그 내가 쓰는 그 장기간 키 이게 뭐 공개 키에서 개인 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대칭 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암호해서 유지해 놓는 거고요. 그러면 그 파일을 실제 노출이 됐다. 그 파일이 노출이 되면은 얘는 사전 공격에 취약할 수는 있죠. 왜? 패스워드로 암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동 인증서를 썼을 때 지금도 우리가 공동 인증서들을 쓸 수도 있죠. 그럼 이 공동 인증서는 이제 mpki라는 폴더에 두 개 파일이 있어요. 인증서 파일하고 개인키 파일이 있는데 이 개인키 파일은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키 파일을 내가 획득하면 다른 사용자의 내가 사전 공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계속 트라이 앤 에러로 풀어볼 수가 있겠죠. 풀어보고 이제 인증서가 있으니까 이 인증서에 있는 공개키에 대응된 개인키가 맞는지 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게 그 인증서 파일이 노출됐을 때 이제 인증서가 노출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인증서는 뭐 공개돼도 되는 뭐 비밀 정보가 아니니까 노출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키 파일이고 이 개인키 파일들은 패스워드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키 파일을 암호할 때 쓴 패스워드는 더 어려운 패스워드로 사용해서 암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패스워드로 장기간 키를 보호하지 않고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나온 김에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게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입니다.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은 소프트웨어 내에 내가 사용한 소프트웨어 내에 이제 그 키를 내장시켜 놓는 거예요. 키가 안 바뀌고 장기간 사용되는 키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그 실행 파일, exe 파일이라 보면 되겠죠. 그 exe 파일에 키를 넣어 놓는 거예요. 근데 키를 그냥 넣어 놓으면은 또 리버스 엔진 통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으니까 뭘 하냐면 난독화 작업을 합니다. 난독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추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은 키를 자체적으로 내장할 때 키를 내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또 다른 이게 키 자체를 내장할 수도 있겠지만 키 자체를 내장하지 않고 이제 AS라고 하는 암호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원래는 이제 이게 복호화가 나타난 건데 이 복호 함수라고 합시다. 그럼 암호문과 키가 들어가면 평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키를 이 알고리즘 내에 내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요 키를 쓰는 전용 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키를 아예 입력시켜서 코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코드를 만들어 버리고 얘를 난독화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함수를 얻더라도 이 키를 구할 수는 없는데 여기다 암호문 넣으면 평문이 나오는 거죠. 키 자체를 소프트웨어에 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입력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키가 아예 함수에 들어가서 코드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앱을 다운받는다 생각하면은 앱을 다운받을 때 내 전용 앱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각 사용자마다 다른 키를 쓸 테니까 그 키를 내장된 상태로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난독화 해가지고 그 사용자한테 다운로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 기술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어요. 화이트박스 암호 기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특수한 보안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키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조금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셋톱박스 집에 IPTV 같은 뭐 올레나 뭐 U 플러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카드를 넣는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드에 이제 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저런 거는 이제 보안 하드웨어, 보안 하드웨어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요걸 빼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또 끼면 이제 그 사람 아이디로 TV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인데 지금은 저런 그 스마트 카드를 넣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 봤던 이런 화이트박스 기술을 써서 이제 내장되어 있어요. 그 기기에 그 키가 소프트웨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이 하드웨어들은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또 보안 하드웨어가 유심이 되겠죠. 핸드폰에 있는 유심이 그 보안 하드웨어가 되겠고 이 유심은 이제 이런 보안 하드웨어는 어떻게 하냐면 알고리즘을 그 칩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칩에다 넣어놓으면 칩에서 키를 갖고 와서 소프트웨어로 암호화를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 데이터를 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키는 절대 그 칩 밖으로 안 나가겠죠. 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예 시스템, 내 기기에 일반 메모리에 키가 안 나오는 거죠. 그 칩 내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칩들은 뭘 할 수 있냐면 temper detection, temper reason, temper proof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키를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얻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폭파시키는 거예요. 칩을. 그래서 그게 temper detection, temper resistant 하다는 거예요. 조작이 발견되면 그냥 그 칩을 리셋 시켜버려요. 그러면 못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요걸 빼와서 내 거에다 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키들을 내가 추출해 내려고 시도를 하면 저 칩은 그냥 타는 형태? 뭐 모르겠네. 하여튼 어떤 뭔가 작용이 돼서 그 칩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고 데이터를 얻어낼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을 넣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PC 같은 데서도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넣게 되면은 또 비용이 올라가죠. 기기의 비용들이.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패스워드로부터 대칭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대칭키로 뭔가 데이터를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스로부터 만든 대칭키는 사전 공격에 취약하니까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뭔가 프로토콜을 수행할 때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패스로부터 만든 키를 이렇게 원격에 있는 기기 간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무선 AP. 무선 AP들은 여러분들이 카페 같은 데서 또 집에서 쓰는 것들은 패스워드로 인증하잖아요. 그럼 패스워드로 그 키를 만들게 되겠고, 그 키를 이용해서 직접 데이터들을 그 AP와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패스로부터 만들어진 키들은 사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쓸 때는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사전 공격에 취약하니까. 특히 이런 키로는 여분 정보를 암호화하면은 사전 공격을 하기가 쉽겠죠. 키를 패스워드 추측한 다음에 이제 암호문을 복화해 봐가지고 정상적으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계속 컴퓨터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쉽게 키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람들은 프로토콜을 좀 잘 만들면 이런 패스워드부터 만들어진 키도 원격인 사용자 간에 그 통신할 때 쓸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인 생각은 랜덤한 값만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워드 기반 키로는 어떤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우리가 통신할 때에는 랜덤한 값만 암호해야 된다. 명백한 여분 정보를 암호하는 순간 이제 너무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랜덤한 값만 암호해야 되는데, 이 랜덤한 값만 암호한다고 무조건 안전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프로토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KP는 패스로부터 만들어진 대칭키예요. 대칭키고 A와 B는 서로 P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패스워드를 알고 있고 두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B가 이런 식으로 키를 주면 요 K는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KP로는 그 랜덤 값만 암호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암호화된 랜덤 값을 나중에 어떻게 이용하냐면 요 MB를 암호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패스워드를 추측해요. 그래서 P 프라임을 추측했어요. 그럼 이 P 프라임으로부터 KP 프라임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풀어. 그럼 뭔가 나오겠지. 뭔가. 그럼 얘를 풀어요. 그럼 또 뭔가 나오겠죠. 그럼 얘와 얘가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P 프라임이 P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랜덤 값을 암호했지만 원래 요 순간에 얘가 랜덤 값이 아니면은 요걸로 얘를 풀었을 때 나온 요걸 보면 내 패스워드 추측이 맞았나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랜덤 값을 나중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는 랜덤 값을 암호화하더라도 여전히 취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을 암호화한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그 암호화된 랜덤 값을 나중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랜덤한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RSA 키를 랜덤한 RSA 키를 하나 만들어서 암호화를 했어요. 그럼 얘는 랜덤한 값이죠. 어떤 n인지 어떤 이를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랜덤한 값이에요. 그런데 이 랜덤한 값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n은 RSA P와 Q를 곱한 거니까 인수분해하는 것이 어렵죠. 어렵겠죠. 근데 내가 패스워드 추측해가지고, 여긴 파이라 썼는데, 아까 KP랑 같은 거예요. KP로 얘를 추측해서 풀었어요. 근데 이 앞에 나온 N을 취해봤더니 짝수야. 그러면 뭐야? 내 추측이 맞은 거야, 틀린 거야? 추측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이 N은 짝수일 수가 없어요. 솔수예요. 그러면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추측 공격은
내가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백한 여분 정보가 들어있어서 내가 어떤 추측 공격을 했을 때 내 추측이 맞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도 얘는 취약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왜? 많은 패스워드를 내가 후보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후보에서 배제시킬 수 있으면은 여전히 얘는 취약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값을 암호화해야 되는데 이 랜덤 값이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또 공격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랜덤 값을 암호화한다고 되는 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 랜덤 값을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를 또 봐야 되겠고 그 암호하는 랜덤 값이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면 그 특성을 이용해서 또 추가적인 공격들 할 수가 있고 추측을 알았는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측이 틀렸다는 것만 알아도 얘는 취약한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안한 방법은 뭘 하는 거냐면 DPL만 해서 GA와 GB를 패스워드로 암호화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GA와 GB는 랜덤한 값일 테니까 문제가 없고 이 GA와 GB를 나중에 GA와 GB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GA, GB로부터 GAB를 계산해야잖아요. 근데 GAB를 계산하는 건 GA와 GB를 알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를 패스워드로 풀어봤자 나올 거고 이 나온 거를 이용해서 KAB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얘는 이 패스워드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물론 이 경우에도 이 WA와 WB가 이제 GA, GB 이런 값일 건데 그 값이 어떤 군의 값들일 것이고요. 얘가 군의 요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뭔가 군 환경을 썼다. 그럼 또 여전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만든 키는 원칙적으로는 로컬에서만 써야 돼요. 내 하드디스크에 뭔가 저장할 때만.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 뭐에 취약해져요? 해킹 됐을 때는 이제 여기에 암호화된 거를 누군가가 가져간 사람은 또 패스워드 추측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격에 있는 사용자 사용할 때는 절대 KP를 그러니까 패스워드부터 만든 키를 쓰면 안 되는데 쓰려고 하면 최소 랜덤한 값을 암호해야 되겠고 그 랜덤한 값을 나중에 취약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고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OTP. OTP는 이제 패스워드인데 일회용 패스워드예요. 매번 패스워드가 바뀌는 거예요. 매번 패스워드가 바뀌면은 노출돼도 될까요? 노출돼도 되죠. 왜? 내가 요번에 쓴 패스워드는 다음에 써요? 안 써요.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는 노출이 돼도 되는 거예요. 요번만 쓰고 다음엔 안 써. 다음에 또 다른 걸 쓸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는 이제 매번 패스워드를 바꾸면 패스워드 노출에 대해서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OTP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근데 OTP는 매번 다른 패스워드를 써야 되잖아요. 사용자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걸 확인한 서버도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서버가 똑같은 키를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키를 사용자 서버는 만들 때 다른 사용자들은 어때? 못 만들어야 되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대칭 키를 공유합니다. 사용자도 대칭 키 하나 갖고 있고 서버도 대칭 키를 갖고 있고 이 대칭 키를 이용해서 매번 새로운 패스워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똑같은 걸 만들어서 똑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매번 다른 걸 뭘 만들까? 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키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지 뭘 만들겠죠. 키만 갖고 뭐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뭘 이용해서 만드냐면 두 가지인데 시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카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간과 카운터는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1분마다 계속 만들어요.
내가 사용 필요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1분마다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얘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번에 패스워드 보내면 아 얘는 비슷한 시간에 만들었겠지 해가지고 현재 시간에서 5분 전 또 5분 이후 10개를 만들어서 이 10개 안에 들어오면 받고 오케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는 매번 만들 때마다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해서 만들게 돼요. 근데 카운터나 시간을 쓰게 되면은 양쪽이 뭐가 돼? 동기화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동기화는 절대 시간과 서로 맞춰야 되는 거고 카운터는 양쪽이 카운터가 동기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OTP는 동기화 방식이라 그래요. 비동기화 방식도 있어요. 비동기화 방식은 서버가 랜덤 값을 줘요. 그러면 이 랜덤 값을 이용해서 그 랜덤 값과 그 공유된 대칭키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값을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똑같은 랜덤 값을 내가 줬기 때문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이런 NS 주고 얘가 이렇게 뭐 KP는 아니고 K로 이렇게 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증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 형태로 그 일회용 패스워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비동기식 방식은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동기화 방식은 예전에는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쓰는데 OTP로 이런 기기들을 줬어요. 은행에서.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할 때 이 OTP 값도 하나 줘야 되겠고 공인인증서, 그 공동인증서에서 전자서명 값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장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6자리가 나와요. 6자리. 얘는 시간 동기화예요. 둘 다 대부분. 시간 동기화를 써요. 그래서 시간 동기화 쓰는데 이 6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나?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맥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을 매 1분마다 내가 요번에 요걸 키면은 얘는 계속 여기서 깜빡거리면서 나와요. 1분마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짜증나는 게 내가 막 6자리도 잘 못 외워서 치고 보고 있는데 싹 바뀌었어요. 그거는 그 1분이 그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 새 6개를 다시 치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1분마다 계속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 6자리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게 맥값의 결과라고 칩시다. 20비트짜리 맥값이라고 쳐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에 있는 맨 마지막 바이트를 봐요. 그럼 얘가 A 10이잖아요. 그럼 10 위치로 와서 여기서 4개를 취해요. 4바이트를. 그럼 32비트가 되겠죠. 그럼 얘를 정수로 인트 값으로 취하는 거예요. 인트 값으로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자리니까 공 6개로 모듈로 하면은 6자리가 나오겠죠. 그 6자리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걸 계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바이트를 보고 그 4개 바이트를 취해서 그거를 정수로 취급하고 내가 필요한 개수가 있을까요? 6개면은 그 6개가 나오게끔 모드 연산 마지막 6자리를 취하는 거죠. 그 수에서 마지막 6자리를 취해가지고 이제 똑같으면은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OTP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애들을 우리가 하드웨어 OTP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하드웨어 OTP를 많이 쓴 이유는 이제 이게 인터넷 뱅킹이 어떻게 됐냐면 주로 PC에서 주로 했어요. 근데 PC에서 하는데 그 내가 내 PC만 아니라 뭐 다른 친구 집에 가서도 할 수 있고 PC방 가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OTP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 집에 갈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소프트웨어 설치하면서 거기에 또 뭘 설치하게 되냐면 내 키를 또 집어넣어야 돼. 불편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열쇠고리에 끼고 다니면서 이제 필요할 때 누르라 그러면 요거 키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6자리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OTP를 많이 써요. 근데 지금은 주로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뭘 이용해서 해요? 내 PC를 이용해서 안 해요. 뭘 이용해요? 핸드폰을 이용하게 돼요. 근데 핸드폰은 하드웨어 OTP를 별도 쓸 이유가 없이 뭘 하냐면 소프트웨어 OTP를 씁니다. 소프트웨어 OTP를 쓰면 이제 이런 형태를 하는 거예요. 난스 주고 난스를 암호화해요. 그래서 암호화해서 난스 암호화된 값 그냥 주면 돼. 뭐 6자리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랙션 안 해요. 그냥 소프트웨어 OTP를 쓰겠다고 내가 장치만 해놓으면은 양쪽에 이제 대칭키를 안전하게 공유해서 내 스마트폰에 대칭키가 저장돼 있을 거고 은행에도 김상진 고객은 이 대칭키를 갖고 있다라고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OTP가 필요한 순간 난스 주면 내가 난스를 암호해서 주고 그러면 이 사용자가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 OTP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OTP를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6자리 그 OTP를 많이 쓰고 이 6자리를 많이 쓰니까 요즘은 그냥 모든 그 코드를 넣을 때 6자리를 대부분 넣더라고. 그런 것도 다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해시값 뭔가 뭐 맥값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맥값에서 맨 마지막 디지트 찾아서 거기서 또 몇 바이트를 4바이트 연속 4바이트를 취해서 정수를 취급하고 그 정수 취급된 거를 다시 모듈러 해가지고 필요한 자릿수를 이제 보여주면 내가 또 그거를 입력하고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TP. 그래서 이 시간 동기와 사건 동기가 있는데 얘를 많이 쓰는 이유는 얘는 자동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얘는 카운터를 쓰는데 카운터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OTP 기기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마다 OTP를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그 OTP를 하나 만들 때마다 뭐가 증가해요? 카운터가 하나씩 증가되겠죠. 근데 내가 그 카운터를 쓰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카운터 값하고 저쪽 카운터 값이 너무 차이가 나면 동기화가 안 돼요. 동기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속 바뀌는 거지. 시간 동기화는. 그래서 혼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혼합하는 방법은 뭐냐면 시간 간격을 늘려놓고 시간 간격 사이에는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터를 내가 아무리 눌려가지고 이제 동기화가 벗어났다 해도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시 시간 동기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또 카운터는 또 증가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해서 쓰기도 하는데 주로 예전에 많이 썼던 건 시간 동기화예요. 그래서 입력하고 있을 때 저절로 바뀌어요. 막 6자리가 계속. 어떤 방법인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OTP는 매번 패스워드를 바꾸면은 패스워드가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매번 같은 패스워드를 사용자 서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방법은 대칭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와 사용자만 만들 수 있게 될 거고 대칭키에다가 이제 뭘 넣어서 만들 거냐? 카운터, 타임, 시간, 그 다음에 랜덤 값. 근데 랜덤 값은 제가 주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랜덤 값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또 그 서버가 준 랜덤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번거롭죠. 보통은 요즘은 초기에는 이런 숫자 패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숫자 패드가 없어졌어요. 이 숫자 패드가 있으면은 이제 핀 번호를 쳐야지 화면이 켜졌어요. 근데 지금은 얘는 핀 번호 안 쳐도 그냥 이 버튼 누르면 켜져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인증이 얘가 노출돼도 누가 가져가더라도 쉽게 동작을 못 시키지만 얘는 그냥 누가 가져가면 그냥 누르면 그냥 나와요. 예전에는 공짜로 줬었는데 돈 받고 OTP 하고 요즘은 이제 뭐 이런 걸 안 쓰고 다 소프트웨어 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